그날 미향 네가 한 짓 다 기억났어. 공기철의 한마디에 미양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오빠, 설마 정말 다 기억난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0년 동안 흐릿했던 공기철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인옥 여사랑 있던 그날, 그리고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까지 전부 기억나. 그 순간 미양은 깨닫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요. 모두가 공기철과 구인옥이 함께 도망쳤다고 믿었던 1995년 5월.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바람도 도피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숨겼고, 누군가 조작했고, 누군가 30년 동안 한 남자의 인생을 통째로 가로챘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사람 바로 미양. 공기철이 사라진 이유, 구인옥이 함께 사라졌다는 소문, 그리고 나선혜와 두 아들이 30년 동안 버림받은 가족처럼 살아야 했던 이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공기철은 아들 공정한에게 단 한 통의 문자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문자 하나가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과연 공기철이 보낸 문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공기철이 맞을까요? 끝까지 발뺌하려는 미양, 모든 기억을 되찾은 공기철, 그리고 드디어 진실 앞에 선 나선혜와 두 아들.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진 95년 5월의 비밀. 지금부터 모두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분명 나랑 관련이 있어. 저 화면 속 사람들은 왜 공기철의 심장을 이토록 아프게 흔들었을까요? 낮부터 켜져 있던 텔레비전에서는 사랑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공기철은 그저 소리만 들으며 손에 익은 수선일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한 남자가 등장하는 순간 공기철의 손이 뚝 멈췄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공정한이었습니다. 단정한 얼굴, 차분한 말투, 사람을 살피는 눈빛, 처음 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분명히 공기철의 기억 속에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기철은 그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공정한 옆에는 가족들이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공기철에게는 그 모든 장면이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앉은 사람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것들이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마음 어딘가에서 밀려오는 통증이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듯 잊고 있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화면을 향해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 화면 속 사람들 분명 나랑 관계 있는 사람들이야. 그 말에 정리하던 미양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그제야 공기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아직도 화면에 반쯤 붙잡혀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낯설지가 않아. 그 말에 미양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공기철은 자기 말에 스스로 놀란 듯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저 남자, 저 사람을 보는데 가슴이 아파. 내가 저 사람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분명 아는 사람 같은데. 오빠, 도대체 뭐가 떠오른다는 거야? 미양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공기철의 말을 잘랐습니다. 미양은 공기철의 앞에 서서 텔레비전 화면을 가렸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야. 정말 이상해서 그래. 내가 저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미양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바로 그 두려움을 분노로 덮었습니다. 오빠, 자꾸 이러면 나 진짜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그 한마디에 공기철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경찰, 그 단어는 이유도 없이 그를 옥죄는 족쇄 같았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무서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떤 밤, 누군가에게 쫓기던 기억이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양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억 안 나? 오빠가 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경찰이 오면 오빠가 제일 먼저 끌려가. 내가 지금까지 막아줬으니까 여기서라도 살고 있는 거야. 공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공기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특히 공정한이라는 그 남자,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공기철은 알 수 없는 따뜻함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아주 오래 기다리게 만든 사람처럼, 돌아가야 할 곳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편 그날 밤이었습니다. 공기철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 젊은 날의 나선혜였습니다. 공기철은 그녀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 여자는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당신, 공기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여자 옆으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낮에 텔레비전에서 봤던 공정한이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공기철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와 함께 흐릿한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1995년 5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공기철은 꿈속에서 괴롭게 신음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그의 어깨를 잡아 끌었습니다. 미양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오늘 일은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절대로 들켜선 안 돼. 알았지? 미양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꿈속의 장면이 산산이 깨졌습니다. 공기철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이건 절대 꿈이 아니었어.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끊어졌고 지워졌고 묻혀버린 것입니다. 공기철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 사람들 분명 내 가족이었어. 그 말이 조용한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문밖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양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미양의 심장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미양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제는 결정해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공기철이 기억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남자가 가족에게 돌아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양이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거짓말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버틴 시간, 공기철을 곁에 두기 위해 만든 변명, 죄책감 위에 덧칠한 집착, 그리고 그 집착을 사랑이라고 믿으며 살아온 세월까지 모두 들통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양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구인옥. 그 이름만 떠올려도 미양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모두가 95년 5월 구인옥과 공기철이 함께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람이 나 도망쳤다는 소문은 시장을 뒤덮었고 그 소문은 시간이 지나며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나선혜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되었고 공정한과 공대하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95년 5월 그날 미양은 구인옥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다툼이었습니다. 서로 참아왔던 감정이 터졌고 숨겨왔던 질투와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구인옥은 미양이 공기철을 향해 품고 있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고 미양은 그 사실을 들킨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공씨 집안 곁에 있으면 안 돼. 미양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인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선혜 씨도 공 선생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 그 말이 미양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순간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양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인옥이 쓰러졌고 미양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공기철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공기철은 미양을 도우려 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무엇이 벌어진 일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쓰러진 구인옥을 살리려 했고 정신없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공기철은 크게 다쳤고 머리를 부딪힌 뒤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뒤틀렸습니다. 구인옥과 공기철은 함께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바람이 나 도망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미양은 그 소문을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소문이 퍼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구인옥의 실종과 공기철의 기억 상실이 자신에게 닿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미양은 공기철을 숨겼습니다. 병원에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 기록이 남으면 공기철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면 95년 5월 그날의 사고까지 파헤쳐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미양은 공기철에게 계속 겁을 주었습니다. 경찰이라는 말만 꺼내도 공기철이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오빠는 경찰 가면 안 돼. 내가 막아줘서 살아있는 거야. 미양은 그렇게 말하며 공기철을 묶어두었습니다. 건강보험도 쓰지 못하게 했고 병원 문턱에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프면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였습니다. 그것도 나선혜의 약국에서였습니다. 나선혜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오빠가 아프다며 약을 받아가면서도
미양은 속으로 수없이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만족감도 느꼈습니다. 나선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약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갈 약을 바로 자신의 손으로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잔인한 비밀이 미양에게는 두려움이자 우월감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공기철은 수선집 안에 갇힌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미양은 그를 돌본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려 하면 혼냈고 과거를 떠올리려 하면 경찰을 들먹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기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양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공기철이 가족을 떠올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95년 5월 구인옥이 사라진 그날까지 기억해낸다면 미양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미양은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절대 안 돼. 이제 와서 다 빼앗길 수는 없어. 공기철은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양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곁에 두고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공기철을 지켜준 것이라고, 자신이 없었다면 공기철은 죽었을 것이라고, 그러니 이제 공기철은 자신 곁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덮기 위한 집착이었고 외로움을 숨기기 위한 관계였습니다. 미양은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를 움켜쥐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또 한 번 선택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미양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공기철의 기억은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고 나선의 역시 더 이상 속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양이 숨기려 할수록 95년 5월 그날의 진실은 더 빠르게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양은 조용히 뒤돌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공정한의 번호를 떠올렸습니다. 약국에서 몰래 알아낸 번호였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 저장해두었던 번호. 그때는 그저 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비를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미양은 천천히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정하나, 아빠다. 방송 잘 봤다. 나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날 찾지 말고 너희도 지금처럼 살아라. 문장을 완성한 뒤 미양은 한참 동안 보내기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멈췄습니다. 이제 와서 찾겠다고? 절대로 못 줘. 어떻게 지킨 30년인데. 보내기 버튼이 눌렸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온 30년. 그 시간을 누가 와서 흔드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의 미양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나선혜의 집에서는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리릭 공정한의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서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낯선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손끝이 멈췄습니다. 메시지를 여는 순간 공정한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나선혜가 놀라 물었습니다. 정하나, 왜 그래? 공정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선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공정한은 휴대전화를 꼭 쥔 채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문자예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선혜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공정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공정한은 떨리는 목소리로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선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30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던 사람, 그토록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갑자기 문자 한 통으로 날 찾지 마.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선혜는 천천히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받아 들었습니다. 너무 딱딱했습니다. 무엇보다 공기철답지 않았습니다. 나선혜가 기억하는 공기철이라면 설령 가족을 떠났더라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한성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해요. 방송을 봤다는 건 그럴 수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에요. 공정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우리가 아버님을 찾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 말에 모두가 멈칫했습니다. 한성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방송만 본 사람이라면 가족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자는 정확히 날 찾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누군가가 우리가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네. 그리고 아버님이 정말 직접 보낸 거라면 왜 번호를 숨겼을까요? 왜 전화를 하지 않고 문자만 보냈을까요? 왜 어디에 있는지,
왜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는지 아무 설명도 없을까요? 나선혜는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공정한이 낮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보낸 거다. 한성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나선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정한 아빠가 보낸 문자가 아니야.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공정한이 나선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아. 30년을 못 봤어도 이 정도는 알아. 나선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무너짐이 아니라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면 직접 와서 말했을 거야. 적어도 너희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했을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끝낼 사람은 아니야. 한성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 공정한이 물었습니다. 한성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실종신고요. 그 말에 식탁 위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실종신고. 그동안 나선혜가 차마 꺼내지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30년 전 공기철이 사라졌을 때 세상은 그를 실종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람나서 도망간 남자, 가족을 버린 남자, 구인옥과 사라진 남자. 그런 소문이 먼저 퍼졌고 그 소문은 신고보다 빠르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나선혜는 그때 싸우지 못했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먹이고 살려야 했고 약국을 지켜야 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공기철을 찾는 일은 원망과 생계 사이에서 늘 뒤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살아있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기철의 이름을 빌린 문자까지 도착했습니다. 한성미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버님 명의로 문자를 보냈고 아버님을 찾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아버님이 정말 기억을 잃었거나 강제로 숨어 지내고 있다면 빨리 확인해야 해요. 공정한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문자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겠지. 당장 하자. 더 늦으면 안 돼. 그 말에 나선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긴 사람이라면 지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시 찾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나선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있던 그녀는 불 꺼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공기철이 처음 약국 앞에서 기다리던 날 부끄러운 듯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던 모습,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눈물을 보이던 모습, 늦은 밤 피곤해도 집에 돌아와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던 모습. 그 사람이 정말 가족을 버렸을까? 그 질문을 나선혜는 30년 동안 마음속에서 수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분노할 때는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미워해야 살 수 있었고 원망해야 아이들을 키울 힘이 생겼습니다. 나선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공기철, 당신 내가 찾을 거야. 그 한마디가 어두운 방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선혜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전날보다 또렷했습니다. 실종 신고하자. 30년 전엔 내가 못했어. 무서웠고 지쳤고 너희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찼어.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해. 공기철이 살아있다면 찾아야 하고 누군가 숨기고 있다면 밝혀야 해. 다음 날 나선혜는 결국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전날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이름, 공기철. 그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소문 속에, 원망 속에, 체념 속에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문 앞에 도착하는 순간 나선혜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30년 전에도 이곳 같은 곳에 와야 했습니다. 그때 왔더라면, 조금만 더 버텨서 끝까지 찾았더라면 어쩌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나선혜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춘현 소장과 정순경은 드디어 실종신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약사님을 반겼습니다. 약사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나선혜가 공정한의 휴대전화에 도착한 수상한 문자와 청담시 수선집 제보, 미양이 그곳에서 이상하게 행동했다는 정황을 차례로 설명하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특히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온 문자 내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공정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직접 보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저희가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낸 문자 같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단순한 오래된 가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기철의 행방불명은 실종 사건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할 일이 되었고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청담시 수선집 주변 CCTV였습니다. 수선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공정한과 공대한이 다녀간 바로 다음 날 수선집은 갑자기 짐을 빼고 사라졌습니다. 너무 빠른 정리였습니다. 누군가가 급하게 흔적을 지우고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주변 상가와 골목 CCTV를 하나씩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밤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장면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밤, 화면 오른쪽 골목 끝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공정한이 먼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잠깐만요. 경찰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나선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공정한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분 단골 손님 미양 씨 맞죠? 수선집에서 만났던 그분요. 나선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미양이었습니다. 영상 속 미양은 수선집 주변을 계속 기웃거렸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듯 골목 양쪽을 살폈고 수선집 문 앞에 섰다가 다시 물러났습니다. 평범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에 쫓기는 사람, 들키면 안 되는 일을 숨긴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미양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전봇대 쪽을 바라보더니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다음 순간 미양은 뒷걸음질 치다가 발을 헛디뎌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몸짓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공대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뭘 본 거지? 경찰이 영상을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이거 뭔가 수상한데. 조금 더 자세히 당겨봐, 정순경. 전봇대에 붙어있는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실종 전단지였습니다. 공기철과 구인옥의 오래된 사진과 이름이 적힌 전단지. 가족들이 혹시 모를 제보를 기다리며 붙여둔 바로 그 전단지였습니다. 나선혜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영상 속 미양은 천천히 전봇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미양은 전단지를 미친 듯이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불쾌해서 전단지를 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 들키면 끝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증거를 세상에서 없애버리려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선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순식간에 차올랐습니다.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두려움, 그리고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는 섬뜩한 확신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공대한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봤죠? 저거 봤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양 씨가 아무 관련 없으면 왜 저래요? 왜 아버지 전단지를 보고 기겁해요? 왜 찢어요? 경찰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미양은 전단지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수선집은 비워졌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선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양 씨가 다 알고 있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동안 우리 속인 거지? 정말 그 오빠란 분이 정한 아빠인가? 공대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숨기는 게 있어요. 아버지랑 관련이 있어요. 아니, 관련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숨긴 거예요. 김 소장과 정순경은 이건 무언가 있다는 게 분명하다는 확신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일단 다들 진정하시고 성담시 수선집부터 살펴보죠. 성담시에도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나선혜는 화면 속 바닥에 흩어진 전단지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공기철의 이름이 있었고 가족들이 30년 동안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양은 그것을 두 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나선혜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미양을 불쌍한 단골 손님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픈 오빠를 돌보는 가엾은 여자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의 이름이 세상에 다시 나오는 것을, 나선혜와 아들들이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을, 누군가 수선집 안의 남자를 알아보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나선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무섭도록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공기철 찾아야 해요. 그녀가 경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반드시 찾아야 해요. 그리고 미양 씨가 왜 이러는지도 밝혀야 해요. 공기철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미양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수선집 CCTV 속 찢겨나간 실종 전단지는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수선집 안쪽 방에 홀로 앉아있던 공기철은 더 이상 예전의 공기철이 아니었습니다.
흐릿하게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공기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동안 미양이 경찰을 들먹이며 자신을 겁주던 이유, 병원에 가지 못하게 했던 이유, 가족을 떠올리려 할 때마다 화를 내며 막았던 이유까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미양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빠, 왜 일어나 있어? 또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야? 공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미양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전처럼 겁먹고 흔들리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모두 알아버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공기철은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95년 5월, 미양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구인홍 여사한테 왜 그랬어?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꼬리를 아주 천천히 비틀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듯 더는 숨길 것도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이제 다 기억났나 보네. 공기철의 눈빛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대답해. 왜 그랬어? 구인홍 여사가 널 믿었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미양은 피식 웃었습니다. 믿어? 누가 누구를 믿었다고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날 무시했어. 내가 오빠 곁에 있는 게 꼴 보기 싫었겠지. 선혜 씨한테 다 말하겠다고 했어. 내가 오빠 좋아하는 거, 내가 오빠 주변에서 맴도는 거 전부 다 까발리겠다고. 공기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 미양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어쩔 건데? 그 말은 너무도 당돌했고 너무도 악질스러웠습니다. 공기철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미양은 죄책감에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들킬까 두려워 숨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공기철의 고함이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네가 한 건 사람 인생을 망친 거야. 미양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오빠는 그때 죽었어. 내가 살렸어. 공기철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넌 나를 살린 게 아니야. 30년 동안 가둔 거야. 그 말에 미양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공기철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미양아. 공기철의 기억은 이제 더 이상 미양이 막을 수 없는 곳까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95년 5월 구인옥이 사라진 그날, 그리고 공기철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날, 모두가 바람이라고 믿었던 30년 전 사건 뒤에는 미양이 끝까지 숨기고 싶어 한 진짜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종 전단지를 찢는 미양의 모습이 CCTV에 남는 순간 모든 상황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공기철이 완전히 기억을 되찾는 순간 미양은 과연 어떤 얼굴로 진실 앞에 서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